자, 봅시다. 자, 이제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면 되죠? 179페이지 보세요. 통일신라 시대 국학의 발달부터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우리가 학교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국학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국학은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진 학교고요. 국학을 처음 설치한 건 신문왕 때 설치했고, 국학은 중간에 이름이 한번 바뀌어요. 태학 또는 태학감이라고 해서 경덕왕 때 이름이 한번 바뀌죠. 경덕왕 때는 한화정책이라고 해서 제도들을 중국식으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태학감이라고 하는 건 중국식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랬다가 다시 국학으로 환원이 된 게 해공왕 때. 네, 해공왕 때 다시 이름이 바뀌죠. 자, 그래서 국학, 태학감, 국학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어느 왕 때 바뀌었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교육 내용은 학교니까 유교를 가르쳤겠죠. 거기 보시면 박사와 조교를 두고 9년간 교육을 시켰는데 논어와 효경을 필수 과목으로 했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고, 보통은 한 15세에서 30세까지 귀족 자제들이 이제 입학을 했었죠. 그래서 12관등 이하나 또는 벼슬이 없는 학생들도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족의 자제들을 주로 대상으로 입학을 시켰었다. 그 학교가 바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건 어느 왕 때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원성왕 때. 자,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건 독서, 즉 공부한 거를 삼품, 상중하로 등급을 나누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등용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한 만큼 등용하겠다는 거니까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겠다. 자, 원래 고대는, 특히 신라는 골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 아니어도 그냥 내가 진골이면 벼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겠다. 자,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나 그냥 할 수 있는 진골이 제일 싫어했겠죠. 그래서 진골 귀족의 반대로 제대로 실시가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 나 같아도 그러겠네. 그쵸?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공부하라고 하면은 싫지, 당연히. 그래서 진골귀족들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 왜? 능력 위주로 뽑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능력 위주로 뽑으려고 했다라는 의미는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독서 삼품과.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한국사에서 전체 문제 중에 70% 이상은 뭘 물어보는 거냐?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느 왕 때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금방 우리 국학도 명칭 바뀐 거 어느 왕 때인지 기억하라고 했고, 독서 삼품과도 어느 왕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성왕 때구나. 자, 그럼 원성왕이면 신라 중대냐 하대냐? 하대. 신라 하대의 원성왕 때구나 라는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밑에 독서 삼품과 사료가 나와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대표적인 유학자들이죠. 그래서 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수는 외교 문서에 능통한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교 문서를 굉장히 잘 썼던 사람인데, 자, 어떤 외교 문서가 있냐면 답서린귀서, 그 다음에 청방입문서라고 하는 요런 내용들, 외교 문서. 자, 답서린기서라는 건 서린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우리가 나당전쟁, 기벌포 전투 이런 데 싸웠던 장군인데, 이 사람이 신라에게 너네 왜 우리 공격하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쫙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냈던 게 바로 답서린기서. 그 다음에 청방입문서는 인문이라고 하는 김인문, 왕의 동생이에요. 김인문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방면해 줄 것을 청하는 문서예요. 쉽게 말하면 인문이 좀 풀어줘. 요건 이제 요청하는 당나라에게 그런 글을 써서 또 이제 당나라에 감동을 줬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라는 거는 세력을 모으는 그런 학문이다. 안 좋은 학문이다. 그래서 불교를 세외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다. 그게 바로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설총 볼까요? 설총. 자, 설총은 이두를 정리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두라고 해서 아까 우리 한문이 들어올 때 좀 쉽게 풀어서 쓰는 게 이두나 설총, 이두나 향찰이라고 했고, 요 이두를 보급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리했던 사람. 그래서 한자의 보급에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설총이고, 자, 그 다음에 화왕계라고 하는 글을 써서 신문왕에게 바쳤던 사람이 설총이에요. 화왕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왕, 그러니까 사람들을 꽃으로 비유를 해서 화왕, 꽃의 왕이 모란이고, 그 모란에게 자, 너 충신의 말을 들을래? 간신의 말을 들을래? 충신은 누구냐면 할미꽃이고, 그러니까 좀 못생겼지만 충신은 할미꽃이고, 예쁘지만 간신은 장미꽃인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의 말을 들을래? 자,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이제 의인화시킨 글을 이 신문왕에게 바치면서 왕에게 깨달음을 준 그런 사람이 바로 설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왕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사람의 의인화시킨 비유한 이런 글을 써서 바친 사람이 설총이고요. 이 설총은 원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효가 육두품이니까 이 사람도 육두품이죠. 그래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가 바로 설총이고, 자, 그 다음에 김대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대문은 성덕왕 때의 진골 출신의 유학자예요. 그래서 이 김대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신라 문화의 주체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다 신라에 관한 책만 쓴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저서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저서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저서를 남겼냐? 자, 거기 보시면 계림잡전. 자, 계림잡전, 그 다음에 화랑세기, 그 다음에 고승전, 그 다음에 한산기, 이런 책들을 썼거든요. 자, 계림잡전에서 계림은 경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랑세기에서 화랑세기는 화랑의 전기문을 얘기하는 거고, 고승전은 말 그대로 승려들의 얘기겠죠. 한산기는 신라의 지역 중에서 한산주라고 하는 지역에 도독으로 파견됐을 때 그 지역에 관한 얘기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림도 신라, 화랑도 신라, 승려들도 신라 승려들, 그 다음에 한산기도 신라, 다 신라 문화에 관한 얘기만 쓴 거예요. 그래서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한 사람이 바로 김대문이라는 사람이고, 특이한 점은 진골이네. 자, 나머지는 다 육두품이에요. 네, 이 사람만 진골이다. 자, 그 다음에 최치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자, 최치원. 그래서 최치원은,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볼까요? 요렇게면은 신라 중대, 요렇게면은 신라 하대. 자, 우리가 시기로 구별을 하면 요렇게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육두품. 자, 그러면 김대문은 뭐? 진골, 그쵸? 김대문은 진골.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을 신분으로 묶으면 육두품과 진골로 구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시기로 묶으면 중대와 하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치원. 자, 우리가 최치원 뭐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지겹다. 네, 너무 여러 번 해서 최치원 좀 지겹다. 자, 최치원 같은 경우는 진골 출신이고, 아니 그 육두품 출신이고, 너무 똑똑하다고 했죠. 기억나요? 막 뭐 2살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이런 얘기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자, 이 사람의 호는 고운이라고도 하고, 써볼까요? 고운이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의 또 호는 해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고운 최치원이라고도 하고 해운 최치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재다. 2살 때부터 시를 썼으니까 천재여가지고 이 사람은 12살에 유학을 가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죠. 자, 그래서 이 유학을 보낼 때 또 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나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 너 10년 안에 성공 못하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막 애를 협박해가지고 보냈다고 했죠, 유학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요 천재니까, 얘 천재과니까 18살 때쯤에, 그러니까 고2 공부한 지 한 5, 6년 만에
이 당나라에서 주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에 딱 합격을 해버려요.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당나라에서 10년 동안 벼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벼슬을 하고 거의 이제 20대 한 중후반쯤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는데, 당나라에서 그 공무원 할 때 그 동안에도 당나라에서 글을 쓴 게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당나라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던 사람이 바로 최치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막 대단한 사람인 거야. 근데 딱 돌아왔어. 신라로. 딱 돌아왔는데 이 신라 하대, 더군다나 신라가 망해가는 말기였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죠. 더군다나 골품제의 모순이 굉장히 많죠.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 나 최치원이야. 그래도 승진에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육두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뭐 개혁안, 시무십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건의하고 했어도 결국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물론 벼슬도 하고 했죠. 하지만 또 이렇게 막 유학파, 막 똑똑해, 천재야. 그럼 이제 주변에서 어떻겠어요? 막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막 온갖 막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지쳐버린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개혁안을 건의해도 이 사람이 이제 시무십조라고 하는 개혁안을 건의했는데 이 개혁안을 진성 여왕에게 건의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벼슬을 다 그만두고 은둔 생활을, 은둔은 뭐예요? 이제 속세를 떠나서 이제 어디 시골 같은 데 이제 처박혀서 살았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특히 최치원에서는 여러분이 시무십조, 그리고 시무십조라는 개혁안을 진성여왕 때 제시했었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저서. 네, 당연히 저서를 기억해야 돼요. 시험은 저서를 물어보는 일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저서, 개원필경, 그 다음에 제왕연대려, 그 다음에 사산비명. 사산비명은 뭐냐면 4개의 산에 4개의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낭해와상비 뭐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석들, 4개의 비석을 세운 걸 우리가 사산비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난랑비 서문이라고 하는 글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최치원의 저서들이 존재하게 되고, 자, 저서 하니까 김대문의 저서와 최치원의 저서를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죠. 요거 헷갈리게 문제 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저서를 기억하면 된다. 자, 그래서 시험은 최치원이 제일 많이 나온다. 당연히 최치원이 제일 많이 나온다. 제일 중요하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설총의 화왕계, 그 다음에 김은경, 최치원 뭐 이런 육두품들에 관한 얘기들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유학자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발해로 한번 갈게요. 자, 발해도 유학이 발전했어? 예, 발해도 학교도 있고 하니까 유학이 발전했고, 특히 발해에서 유학이 발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라고 해서, 자, 발해의 3대 왕이 문왕이고요. 문왕한테는 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요 딸들 중에서 둘째 딸과 넷째 딸이 30대 한 초중반의 나이에 일찍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딸들의 무덤을 쓰면서 그 무덤에다가 묘지석, 그러니까 지석이라고 해서 뭐 내 딸이 이런 애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을 남긴 건데, 그 글을 쓴, 결국엔 이제 그게 글인 거잖아요. 비석이지만 그 글을 쓴 한문학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발해도 이렇게 한문학, 유학 이런 게 발전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정혜공주와 정혜공주의 묘지들이 있다라는 거 나와 있고, 그래서 그만큼 유학이 발전했구나. 자, 그리고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발해에서 기와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기와에 글자가 써 있었어. 근데 그 기와의 글자 내용이 뭔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글자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발해는 발해 고유한 문자가 있었을 걸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해 고유한 문자가 있으면 내용이 뭐냐? 그건 몰라. 왜냐면 해석이 안 되니까. 다행히도 발해는 공문서는 모두 다 한자로 쓴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세계 공통어 영어라고 해서 막 영어로 남기는 그런 뭐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영어로 쓰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통 언어로 말하자면 한자로 쓴 공문서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고유의 문자가 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문자가 남아있지만 알 수가 없다. 뭔지 모른다. 그래서 발에는 고유한 문자가 있었을 걸로 추측한다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하죠. 고유한 문자가 있다는 게. 자, 그래서 발해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오는 건 역사책이죠. 자, 역사책이 나오는데 요 역사서 같은 경우는 자, 요 역사책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고대의 역사책은 지금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자, 우리한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한 개도 없으니까 다만 어느 왕 때 만들었는지만 우리는 기억하면 되고 이미 우리가 왕들의 업적을 배울 때 다 하지 않았나? 네,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역사서 표가 나와 있죠. 다 배웠던 거니까. 자, 역사책 고구려부터 한번 볼까요? 고구려는 원래 고구려 초기에 유기백권이라는 역사책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 유기백권을 영양왕 때, 7세기죠. 영양왕 때 5권으로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신집 5권. 이문진에 의해서 신집 5권이 쓰여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그러면 이제 이때 편찬이 이렇게 됐으면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의 전성기인 근초고왕 때 역사책이 쓰여지게 되죠. 자,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쓰여지고 신라 같은 경우는 진흥왕 때 거칠부의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이 쓰여지는데 자, 결론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다. 다만 우리는 왕만 기억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역사책을 보통 언제 편찬하냐?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제일 잘 나갈 때 역사책을 편찬하는 거랬죠. 원래 역사는 안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자랑하려고 편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나갈 때 물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성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고구려가 전성기 이후에 6세기 넘어가서 7세기 때 좀 잘 나갈 때가 영양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7세기 영양왕, 백제 같은 경우, 신라 같은 경우는 전성기인 근초고왕과 진흥왕 때 역사를 편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없다. 지금 남아있는 건 없다. 자, 그래서 역사서 편찬 한번 보시고 저는 별게 없네요. 그냥 왕하고 이름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또 지금이야 이렇게 책으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막 백제의 역사서가 국사였나 서기였나 나중에 그것도 헷갈려. 그 다음에 거칠부가 백제 사람이었나 신라 사람이었나 나중에는 그것도 헷갈려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책으로 보는 거랑 막상 문제로 보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거칠부의 국사였는지 고흥의 서기였는지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나중에 살짝 바꿔놓잖아? 아무도 모른다. 다 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별거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한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외울 게 많잖아요. 한국사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익혀놔야지 이게 정확하게 나중에 기억에 나는 거지 그냥 대충 알게 되잖아요. 대충.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다 틀리게 돼요. 답에서. 여러분이 아마 문제 풀 때 가장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동감하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문이 4개잖아요. 4개 중에서 늘 2개는 확실하게 아니야. 근데 이 나머지 2개 중에서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해서 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그래요. 다 4개 지문 중에서 2개는 내가 아닌 거는 알겠는데 확실하게 알겠는데 이 2개 중에서 어떤 거 답인지를 모르겠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대충 공부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을 딱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대충 보면 진짜 점수가 대충 나오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거랑 이게 확실하게 아니야. 아니면 지문 4개 중에서 3개는 확실하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1개는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처음 봤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머지 3개를 내가 알고 있으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 공부하다가 문제를 풀 때 지문 4개 중에서 2개는 알고 2개는 모른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끌어올리면 되냐면 나머지 한 개 지문 알 만큼, 그러니까 25%만 더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75%만 알게 되면 여러분 성적이 확 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 책을 100% 알 필요는 없어요. 100% 알 필요는 없고 그건 제가 할게요. 100% 아는 건 내가 할게. 여러분은 100%까지 몰라도 돼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4개 중에서 1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주관식이면 우리가 다 외워야 되죠. 100%. 하지만 여러분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100%를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성적이 잘 나오고 합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만큼만 알면 돼요? 답 하나만 골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알면 돼요? 75%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라. 다만 반복해야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반복해서 여러 번 볼 것.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국사는 한 번에 내가 2달 만에 끝내야겠다. 이거 불가능해요. 왜냐면 2달 동안 내가 공부해서 막 완전 다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근현대사 하고 있으면 앞에 선사시대를 헷갈리고 있고 이미 잊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몇 달 안에 끝내야지 이거 제일 멍청한 생각이에요. 또 학생들한테 멍청하다고 하면 안 되니까 부족한 생각이에요. 또 학생들한테 대놓고 멍청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부족한, 모자란 그런 생각이고 한국사는 그렇게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여기 공부하고 있으면 다른 파트는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한국사는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도 아는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다른 파트 공부할 때 이미 거기는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 아는 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되고 내가 안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돼요. 안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되고 계속 반복, 알아도 반복이야. 그래서 한국사는 여러분이 다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게 100% 알 필요는 없어. 다만 중요한 건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안 헷갈리겠죠? 아까 우리가 지문 4개 중에서 2개 맞고 2개 헷갈리듯이 안 헷갈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가지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사실 합격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국사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한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과목들은 물론 영어도 어렵고 국어도 어려운데 법이나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많이 못 접해본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만 봐도 한국사가 나오고 영화를 봐도 한국사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연휴 때 또 안시성을 봐줬지 또.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또 한국사 전공이니까. 그래서 안시성을 한번 봐줘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야. 또 관계자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별로 재미가 없었어. 그냥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왜냐면 전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막 굉장히 전쟁 씬은 막 멋있고 그래. 그런데 왠지 막 사실 그게 역사에 몇 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안시성 싸움이 한 3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시간 반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빈 곳이 많아.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인성 얼굴만 보다 나왔다. 별로 딴 건 기억이 안 난다. 조인성 바람직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조인성 얼굴만 보다가 나왔고 별로 딴 건 기억이 안 나. 물론 이제 거기 막 연기하는 사람들 연기도 잘하고 막 재미있었죠. 막 가사도 재미있고 하는데 그냥 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그닥 아주 막 그거를 좀 2시간 반 너무 길지 않나 좀 줄였으면 훨씬 더 타이트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안시성 이런 것처럼 역사라는 건 항상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반복해서 보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 아까 뭐 고흥의 서기, 거칠부 국사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안 헷갈리지만 나중에
당장 내일만 돼도 거칠부가 국사인지 이 사람이 백제인지 신라인지 헷갈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외우려면 사실은 반복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반복해야 되니까 반복과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걸 계속 돌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은 사실은 쉽게 접하는 과목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특이하고 이상하고 막 너무 어렵고 이렇진 않아요. 하다 보면은. 한국사를 학생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한국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죠. 왜냐하면 시작하기도 힘들고 책도 막 1000페이지 두껍고 이러니까 일단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그냥 부담으로 다가와서 하기가 싫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느끼는. 그래서 아예 보면은 시작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사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니 나라 역사가 긴 걸 어떻게, 그럼 미국에서 태어나지 그랬어. 미국은 3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미국에서 태어나지 왜 한국에서 태어났어. 아 역사가 긴 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 어쩔 수 없죠. 역사가 5000년인데 당연히 길지.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무조건 반복. 그다음에 정확히 기억.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자.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자, 어쨌든 역사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기술의 발달 봅시다. 기술의 발달에서 천문학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중요한 내용은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기술학 같은 경우는, 특히 천문학 같은 경우는 하늘을 읽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늘의 어떤 움직임, 흐름 이런 거를 보는 거죠. 하늘이 왜 중요하냐면 하늘은 곧 농경과 관련이 있고 농경은 곧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늘을 볼 줄 안다는 건, 하늘을 이제 하늘의 흐름이나 이런 걸 읽을 줄 안다는 건 왕권을 강화하는 거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책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천문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일식, 월식 이런 거 있죠?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천문학은 관측 목적 보시면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에는 왕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문학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분벽화에 가면은 이 고분벽화에 별자리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별자리 그림이 있다는 건 관측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자리 그림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일관부라고 해서 역박사 또는 일관부라고 하는 관청도 있고 그런 이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걸 볼 때 백제 같은 경우도 이 천문학에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관측 기구가 남아있잖아요. 기관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뭐냐? 첨성대 남아있잖아요. 자,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만든 천문 관측 기구고요. 지금은 당연히 남아있는데 이 첨성대 같은 경우는 실제 가서 보면은 되게 좀 생각보다 작아요. 에게 저게 첨성대야 이럴 정도로 좀 별로 크진 않은데 이 천문대는 단순히 그냥 관측 기구가 아니고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이 아랫부분은 약간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둥그렇게. 그리고 위에 맨 위에는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하늘과 땅을 상징하고 그 벽돌처럼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벽돌의 개수가 365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12단 그리고 중간에 창문이 있고 위에 12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 12개와 12개는 12개월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24개는 24절기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상징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첨성대. 그래서 이 첨성대를 거기 보시면 동양 여기 세계 최고, 지금 남아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기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첨성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는 이렇게 천문에 뛰어난 사람이 있기도 했다. 김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에 무슨 숫자라든가 무슨 뭐 수학 공식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진 않죠. 다만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뭐 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 지식을 활용한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거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자 석굴암 본존불의 구조도가 나와 있죠. 그 구조도를 보시면 막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도형을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하학적 지식을 활용한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절대 수학을 모르면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 수학을 알았을 게 분명해. 자, 그리고 백제의 탑 중에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이게 탑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점점점 위로 가면서. 근데 그렇게 줄어드는 걸 체감률이라고 하는데 그 체감률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에 뭔가 있어. 이 수학적 지식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체크해서 외워야 되겠네요. 자, 이게 뭐냐? 목판인쇄술이에요. 자, 목판인쇄술이라는 건 나무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글자를 새겨서 찍어내는 거를 목판인쇄라고 해요. 자, 이렇게 나무에 새겨서 찍어낸 목판인쇄물, 말하자면 찍어낸 종이가 신라시대 께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죠. 자, 정확히 표현하면 통일신라시대죠. 통일신라시대에 8세기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자 종이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놓은 두루마리 종이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 자, 경주에 가면 불국사 있죠? 불국사 가면은 석가탑 있죠? 이거를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고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불경. 여러분 거기 밑에 사진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현존, 지금 남아있는 세계에서 최고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로 인정받고 있죠. 이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다. 물론 자 문제는 이게 만약에 막 진짜 막 세계에서 막 가장 오래된 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연도가 써있고 그러면 세계 기록문화유산 이런 걸로 지정이 됐겠죠.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연도가 써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계 최고인 걸 알 수 있냐? 왜냐면 자 이거를 그 탑 안에 집어넣을 때 언제 집어넣겠어? 처음 만들 때 집어넣겠지. 그래서 아마도 이 석탑을 만들었을 때 집어넣었을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막 연도가 써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연도가 써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시기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있는 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인간이 인쇄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두루마리 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이게 신라시대 만든 종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가 이게 800년대니까 8세기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750년 이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2018년이니까 한 빼보세요. 한 1300년, 400년 막 이렇게 그 정도 전에 종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박 종이가 남아있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안 썩고 남아있다는 게 그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죠.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제지술 나와 있죠? 이게 그거죠. 우리 종이도 대박 잘 만들어. 이게 이제 제지술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종이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금속기술의 발달. 자, 금속기술의 발달은 자, 고구려에서는 고분벽화에 야철신. 야철신이 뭐냐면은 자, 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이거를 이제 고분벽화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야철신 모습, 자, 그 다음에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모습, 이런 게 다 고분벽화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철을 되게 잘 다뤘나 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 금동대학로, 이게 또 엄청 잘 만든 거거든요. 그게 백제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백제가 굉장히 금속을 다루는 철이라든가 이런 금속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구나. 신라 하면은 범종.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상원사 동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이라든가 이런 범종들이 뛰어나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금관.
금관도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잖아요. 금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엄청 뛰어나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이렇게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엄청 뛰어났구나라는 거. 자, 백제는 칠지도,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 신라는 금관, 그리고 통일신라는 성덕대왕 신종, 이런 것들이 엄청 뛰어나죠.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진 그 범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농업기술의 혁신. 자,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요.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도 그전에 비해서는 발전하고 있구나. 자,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땅을 깊이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농업이 발전했다. 그래서 농업 관련 기술까지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하고 기술의 발달까지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나머지 중요한 걸 아직 안 했죠. 사상의 발달에서 불교를 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어요. 불교, 그리고 도교, 자, 그리고 나머지 고분, 예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문화 파트를 좀 끝내고 이제 고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